밤펫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관 투자관님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주한 베트남 대사관 팜페뚜안 투자관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사회자분이 말씀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청에서 그 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투자할 때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4년 전에 제가 또 한국에 투자관으로 파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제 이번 임기는 4년이지만 그 전에 한 25년 전에 제가 또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또 물론 저희 베트남에서는 점심 먹고 나서 또 낮잠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게 풍성한 그 식사하시고 좀 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저희 워낙 그 원장님께서 조상현 원장님께서 너무 재밌는 그 생동감 있는 발표를 해주시면서 다들 이렇게 또 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5분 정도 물론 준비한 내용으로는 그 조상현 그 원장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제가 또 여러분께 또 베트남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외국인 투자청이 있다 보니까 또 베트남의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일 많이 유치하는 한 상위 20개 국가에 들어갔고요. 무역 규모 상으로도 상위 20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작년 그 베트남 경제 관련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1인당 GDP는 한 4,000불 초반인데 이게 한국의 한 80년대 중반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요. 아마 중국의 2010년쯤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작년 한 5.5% 정도 초반의 경제 성장률인데,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일 경우에는 한 7에서 8점 정도를 성장해야지 앞으로 또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구조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베트남은 워낙 그 경제 개방성이 높은데 작년에 저희 그 수출 자체가 원래 수출이 그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핵심 수단인데, 작년에 수출이 좀 주춤이 되면서 저희 베트남 GDP 성장 자체가 또 6, 7% 아닌 5% 초반입니다. 올해는 저희 목표상 한 6%, 6.5%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수출이 또 회복이 되면서 내수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한 6% 중반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은 경제 개방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저희 GDP 규모가 한 한화로 환산하면 550조 정도 되는데, 근데 무역 규모는 한 850조 정도 됩니다. 즉 무역 규모가 GDP 규모의 1.6%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는 무역 개방성 높은 나라가 뭐 홍콩 또는 싱가포르 이렇게 도시형 국가 아니면 이 정도 높은 무역 의존도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로 드물합니다. 한국도 그 무역 의존도 높다고 해도 무역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하면 1%도 안 되는데, 베트남은 1.6% 된 만큼 정말로 높은 편입니다. 가볍게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작년 2022년부터 인구가 1억 명 정도 넘었고요. 저희가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베트남 역동갑이 있고 인구도 젊다고 하지만 저희 베트남도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부터 그 인구 증감률이 거의 0%로 됩니다. 즉 그 베트남에서 지금 그 출산율이 2% 밑으로 벌써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은 0.7%안 되지만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라면 2%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하노이, 호치민 또 대도시에서는 지금 인구 그 출산율이 1.3%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시자가 있겠지만 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2030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베트남 정부에서나 외국인 전문가 또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좀 겹치는 내용인데 저희 베트남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적으로 베트남 다자간 그런 FTA 통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제조 기반 설립하고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베트남의 8대 수출 품목으로 보시면 이게 또 전화기나 컴퓨터, 기기 장비, 의료 신발, 나무 그리고 운동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베트남에서 10억 불 이상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 한 50개 품목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출 금액이 한 3,550억 불 정도 되는데요. 한국 베트남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소 중복한 내용이 있지만 최근에 정말로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꼭 좀 깊이 봐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베트남과 한국이 지금 수교한 지 32년이 됐는데 보통 그 경제 투자 무역 기반으로 그런 기조로 많이 확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국방 안보 그리고 그 방산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라는 게 이게 정말로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 그런 기반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방산 산업이라는 것도 또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또 관련 국가 이해 관련 국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같은 그런 또 말씀드리니까 베트남과 한국은 2020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설립 그 관계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도 일본이랑 미국이랑 똑같은 그 외교 관계로는 최고의 그런 단계로 다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대통령이든 베트남의 또 당서기장 총리이든 본인의 그 지난 20년 동안 본인의 임기 내 다 한 번씩 최소 그 상대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또 이명박 대통령부터 또 박근혜, 문재인 또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님이든 또 총리님이든 당 주석님이든 다 본인 임기에 꼭 한 번에 한국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로 보시면 한국은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등록 기준으로 10,000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10,000개 기업 중에는 한 98%는 중소기업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로 상징적으로 아주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10,000개 기업 있는 거고요. 2위인 일본이랑 싱가포르는 아직 한 3,500, 4,0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기업의 숫자로는 한 2.5배 정도 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이 거의 한 880억 불 정도 투자했는데 이거는 뭐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 아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 LG, 효성 일부 대기업들이 베트남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 직접 한국에 통해서 투자하지 않고 싱가포르 또는 제3국에 통해서 들어가는 자본도 한 1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 다 같이 합산하면 한국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에 1,000억 불 이상 투자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그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면 주로 하노이, 호치민 주변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시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관련 그 생태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10,000개 정도 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냐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 또는 그냥 개인이 베트남에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10,000개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한 70% 정도는 제조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추이로 보시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88년부터 이게 도이머이 정책 즉 그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였는데 한국 기업들도 좀 빨리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한국 기업들이 1차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로 그 봉제 신발 회사들 또 일부 대기업인 삼성, 현대, 당시 대우 그 전자 제품 좀 조립하는 쪽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근데 IMF이 터지면서 약 한 5년에서 7년 동안 한국 대 베트남 투자가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2005년쯤에 베트남의 WTO에 가입하면서 또 한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IMF에서 회복하면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제조의 분야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비제조인 부동산 및 금융 분야 쪽으로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등록 기준인데요. 근데 사실 2008년, 2007년 많이 투자 등록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실행은 좀 안 되는 부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그 당시 많은 금액을 등록했다가 근데 또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많은 사업들이 정말로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보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소하게 됐습니다. 근데 2012년, 13년부터 이때는 한국 기업에 베트남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LG전자 비롯하여 베트남에 대규모를 투자하면서 그다음에 그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때쯤에 베트남과 많은 국가들이 그 당시 TPP에 그 다자간 FTA 협상을 곧 성사될 거라고 그런 기대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좀 선제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이때쯤에 또 약간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이 중국에서 좀 벗어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피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면서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세로 되돌아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1년에 베트남에 많으면은 한 100억 불 정도 그리고 적으면 한 50억 불.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매년 한 50에서 70억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을 때
이렇게 그 분포 하나의 그 그래프를 제가 지금 작성했는데 90년 초반, 중반,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그 주로 봉제 신발 기업들이 베트남에 견인했었을 때 주로 호치민 그 남부 지역으로 많이 투자했는데 근데 2010년 들어오면서 삼성, LG가 베트남 북부에 투자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 금액으로 보시면 한 60%는 베트남 한국 기업들이 북부에 집중하고 있고 한 30%는 남부에 집중하고 나머지 한 10%는 베트남의 중부에 들어갑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투자할 때 지금 70% 정도는 다 제조 분야로 투자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제조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주로 베트남의 17개 해안에 있는 경제 특구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한 300개 정도의 일반 산업 단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자본은 그 베트남의 경제 특구 또는 산업 단지에 들어갑니다. 초장기에는 산업 단지 외에 또 많이 투자하셨는데 근데 지금 산업 단지 외에 투자하게 되면 토지 수용부터 인프라 설치까지 다 기업주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15년 전부터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냥 산업 단지에 들어가서 입주하고 공장 짓고 사업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편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의 전자 산업의 그런 클러스터라고 보시는데 사진상으로 보시면 투자의 그 투자는 거의 북부로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화권 기업들이든 미국이든 유럽 기업이든 한 60, 70%는 북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물론 기본 인프라 어느 정도 돼 있고 생태계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왜 그런 거 있냐면은 이 북부에 또 하나의 그 남부에서 그 지리적으로 가질 수 없는 장점은 북부는 중국 광동 성이랑 그 육로, 철도, 해상, 항공편 다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베트남 투자하면 중국의 소재 부품 많이 소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점을 활용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장점을 뭐 잘 파악하고 투자 선택하면 북부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 2010년부터 베트남 정부에서도 북부에 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고속도로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수심 항구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왔는데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부에 투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남부보다 좀 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많은 기업들이 북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산업도 북부에 한 50% 정도 들어가 있고 남부는 40%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가 그 북부의 그 베트남 그 텐공 업체하고 북부에서 합작 그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는 직접 투자 아닌데 그 위탁 생산하는 기술 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베트남의 다낭 밑에 있는 꽝남성의 생산 라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면서 베트남의 GDP의 한 20% 정도를 올해 말까지는 아마 22% 정도를 기여합니다. 이건 한국에 비하면 한국의 FDI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 초반인데요.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국내 총 투자액의 한 13% 정도 한 20% 초반에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국가의 총 세수의 한 20% 중반에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놀란 거는 외국인 기업들이 베트남에 총 수출의 한 70% 정도 기여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놀란 거는 베트남의 무역 흑자의 거의 외국인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1,000만 명 정도는 FDI 기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이 또 긍정적인 그런 기여는 베트남 경제 구조의 그 쇄신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게 과연 FDI 기업에만 의존하면 되겠는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인 태국과 같은 그런 패스를 또 갈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태국도 한 50 지난 세기 50년 60년대부터 많은 일본, 미국 뭐 기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하고, 또 거기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그 화학 제품에도 동남아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인 생산 기지 키웠는데, 근데 막상 너무 그 외국인 기업의 의존도가 높고, 그 태국 기업도 또 나름대로 좀 성장했지만 아직 세계적인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만불의 그런 중진 국의 함정에 벗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베트남도 앞으로 또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의 한 3-4개 정도 이상 키울 수 없으면은 저희도 쉽게 중진국의 함정에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을 때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베트남 기업들 탓도 있지만, 그 베트남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그 생산 사슬에 크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파급 효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최근에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약간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기본적 보면 아직은 단순 조립 또 노동 집약 쪽으로 그런 제조 기반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 WTO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물론 제조 분야에서는 100%는 뭐 20년 전부터는 개방돼 있고, 즉 뭐 그 단독 투자는 물론 또 여러 가지 분야, 방산 분야 아닌 이상 다 외국 기업들이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금융, 서비스, 물류, 유통, 기타 분야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그런 제약 자체가 그 많이 완화가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빨리 완화하게 되면 또 베트남 기업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외국인 기업이랑 경쟁했을 때 불리하지 않나 그렇게 걱정하는 소리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베트남 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또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기조를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방향성이 없으나, 외국인 기업을 그 어떻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베트남 외국인 기업을 어차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그리고 지원하면서
보다 베트남 기업을 국내 기업을 좀 더 많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베트남 기업들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투자 동향으로 보면 2020년부터 한국 투자 자체가 약간 주춤이 되면서 근데 그 대신에 중국 즉 중화권 국가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또 미중 분쟁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서 해외로 나가려면 또 해외에 있던 생산 기지도 지금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데 물론 유럽, 미국도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아마 크게는 세 개 나라, 네 개 나라는 보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이랑 인도입니다. 그 중에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가까운 베트남하고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유럽 기업들이 물론 직접 생산 기지 없으나 OEM 아니면 ODM으로 또 뭐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는 OEM, ODM 기업들이 주로 중국 또는 대만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모 회사인 뭐 미국에 또 유럽에 있는 회사들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베트남 쪽으로 좀 많이 진출하는 쪽으로 OEM, ODM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은 앞으로 전기, 전자, 반도체, 또 신재생 에너지, 또 혁신 산업, 또 첨단 기술업, 또 디지털 전환, 또 금융 분야에서는 외국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그리 유치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뭐 베트남 정치를 보시면 약간 좀 그런 변동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정치 최정상에서 정치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경제성의 경제 개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투자 유치 방향은 변함이 없고 그 기존의 기조를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을 때 그런 그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것 자체가 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가지 좀 낮은 그 법인세율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좀 이게 좀 방어하려고 그런 제도를 2023-4년에 같이 적용합시다 하는데 그래서 베트남에 원래 그 외국인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법인세 인센티브 위주로 많이 제공했었는데 글로벌 최저 한세 제도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그런 세제 베이스 인센티브보다는 현금성 인센티브로 지금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수립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쯤에 발표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제도가 이게 발표가 되면 많은 기업들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더 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발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한국에 앞으로 2년 더 여기 주재원으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베트남 경제 투자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또 관심 있으시는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여 주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아는 만큼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또 필요하면 베트남에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